여러분을 배웠고 조국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같이 나누면서 미래 통일된 한국의 상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한강 하구라고는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거기서 다행히 그 강화도에 있는 교동도라고는 그 섬인데 지금 육교가 됐죠. 거기에서 그 참 바다 너머에 보이는 짧은 거리의 북한 땅을 보면서, 그러니까 연백 또는 그 개풍군 또는 용매도 이런 섬을 눈앞에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장정한가의 그 어르신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일사후퇴 때 고향에 있는 아버지하고 자기가 15살 때 여동생 5살 먹은 여동생을 데리고 피난길을 나서기 위해서 남으로 내려오는데 8420 부대라고 해서 8240 부대죠. 그 당시에 그 특수부대인데 그분들이 마치 이렇게 배로 이동을 시켜줘서 그 배를 타는데 오는 도중에 그 여동생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하도 그 배가 떠날 시간에 대해서 찾지 못하고 돌아와 가지고 바로 눈앞에 남겨놓은 여동생을 그리우면서 바다를 보는 모습을 보고 찡한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일 그 이북 오도민 실향민을 상대로 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참 더 깊은 마음의 감정을 지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그동안에 세월이 70년 흘러갔는데 고통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만 되느냐는 당위적인 문제를 여러분하고 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지금까지 많은 그 통일 문제를 논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좀 깊이 있게 철학적인 문제 또는 역사적인 문제 또는 그 관점, 역사를 이해하는 이해의 관점, 이런 점들을 파헤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시고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기회가 주어지시면 2번, 3번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가야만 통일의 길이 열리겠구나, 아마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서두에 통일을 왜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된다, 그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산가족은 우리가 흔히 1천만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전쟁이 50년 발발했을 때 공산당 치하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폭악과 견딜 수 없는 인권 유린을 참다 못해서 남쪽 길을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메가더 원수가 핵을 폭격한다는 그런 엄청난 뉴스를 접하고 북쪽 땅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신념, 마음의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유를, 민주를 위해서 공산 감옥을 탈출하신 여러분들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큰 수확을 얻어냈고 그동안에 21번에 걸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 때 북에 연고자가 있다고 해서 기록을 한 사람의 숫자는 13만여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21번에 걸쳐서 가족을 합친 만여 명만이 상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른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남은 인원은 12만 명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남아 있는 분의 통계를 보니까 4만 7천 명밖에 남아 있질 않아요. 그럼 5만 한 2천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 세상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은 90세가 다 되셨습니다. 앞으로 길게 사시면 10년을 사실 겁니다. 얼마나 한을 안고 저 세상을 가셨겠습니까? 눈물겨운 일입니다. DMZ라는 데를 가보면 물고기도 산새도 넘나듭니다. 사슴도 넘나들고 멧돼지도 넘나들어요. 쉴이라는 물고기도 넘나들어요. 근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왜 못 갑니까? 이게 이름하여 정치적 장벽입니다. 북이나 남이나 정치적 계산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을 덜 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또 하나 깊이 우리가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으로 포로로 잡혀간 국군 포로가 통계적으로 84,23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포로 교환할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병사는 8,4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만여 명의 우리 병사가 북쪽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주장합니다. 북쪽에서 공화국을 위해서 살겠다고 취순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어거지 논리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처절하게 살았냐 하는 것은 이미 남쪽으로 탈북한 국군 용사가 70여 분 되는데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엄청난 강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짐승만 못한 학대, 그리고 90년 말에 북한에서 고난의 시기가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감자도 주고 옥수도 주었지만은 국군 소위 포로들에게는 식량을 거의 단절하고 상간오지로 쫓아서 풀뿌리를 먹고 견디도록 비참한 현장을 만들어 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지난번에 세 분의 대통령이 북한을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어요. 가셔서 과연 국군 포로 문제 얘기를 했는지, 이산가족의 고통을 진지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했는지는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얘기를 차차 드리겠습니다마는 첫째가 이산가족의 고통을 그나마 남아 계신 분들이 살아계실 때 고향 땅에 가서 묻히고 형제 자매의 흔적을 찾고 만나는 분들의 상봉을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분명히 그런 현장을 우리가 다시는 없도록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도적 차원의 이산 상봉은 계속되고 또 영상으로라도 보내서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또 흔적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서둘러야 할 이유 때문에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민족사적 이유입니다. 우리 민족은 1300년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또 후삼국 통일을 왕건이 하고 그래서 고려가 몇몇 이어지고 조선 제국이 이루어서 소위 고종 황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200년 이상을 중국의 역사만 보십시오. 원나라가 명나라가 청나라가 다 200년 300년을 크게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이 10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면서 우리 민족사의 단일 민족이라고는 역사상 앞에 세계 앞에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갈라져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230개의 나라가 살고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오직 대한민국만이 지금 분단돼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화적 단절이 만일 100년을 넘어가면 이 민족으로 변한다는 역사적 내용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파키스탄을 보십시오. 같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영국이 독립을 시켜줬을 때. 근데 지금 종교적 차이라는 이름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들도 아마 1세기가 지나면 완전히 이민족이 될 겁니다. 그런 종교적 경우 때문에 갈라진 민족은 동티모르, 서티모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이념인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거 하나 가지고 엄격히 말하면 소련 제국의 압력과 미국이 정치적 계산에서 우리 민족은 아직도 통일국가를 못 이뤘어요. 만일 이 현실이 지금 70년을 넘어갔는데 100년 가까이 간다면 두 개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수도 있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민족의 염원이 큰 나라들 틈새에 끼어서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정말 생존해 가야 할
전략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5천년 가까운 역사를 엄연히 생존해서 우리에게 이 업을 줬습니다. 당신들도 통일국가를 이뤄서 세계 앞에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통일의 원동력이 나라의 힘이 아닙니까? 그 힘을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축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방이 튼튼해지고, 국방이 튼튼해지면 남의 나라가 깔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경제적 바탕이 어느 정도 남쪽은 이루어졌는데 북쪽은 지금 세계에서 뭐 최하위 국가라니까. 아마 GNP로 따지면 우리의 한 60대 1 정도, 무역 규모는 뭐 거의 한 200대 1 정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추락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남의 일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든 북을 끌어안고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서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육박을 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2050년 통일된 한국은 세계에서 G2, 미국 다음 가는 국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 국민소득을 86,400불, 미국이 10만 불일 때 우리가 86,400불을 거둬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독일을 제치고 프랑스, 영국보다도 앞에 가는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미국의 금융진단인 골드만 삭스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통일로 가려고 할 때 과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경제를 일으켜서 가야 되는데, 경제는 자본도 있어야 되고 자원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 첨단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외에도. 그러나 자원을 지금 북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자원 매장력이 북한에는 물경 1조 가까운, 2009년 광업진흥청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북쪽의 자원을 7천조 매장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남쪽 자원은 269조 정도, 강원도에 매장되어 있는 세멘트 정도인데 북쪽에는 마그네사이트, 아연, 금, 구리, 그 다음에 철광, 무연탄, 유연탄, 이런 유용한,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IT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히토류까지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 언론 보도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보면은 북쪽에 서해, 그러니까 우리로 서해 바다 쪽이죠. 평안도, 남북도, 그쪽에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나 이란보다도 더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자원을 바로 옆에다 놓고 포항제철은 브라질 가서 원석을 사오고 또 심지어 카나다 가서 또는 호주 가서 원석을 사오는 이런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만일 철도가 연결돼서 시베리아 철도가 가고 중국 철도를 이동하면 유럽 대륙까지는 한 달이고 동남아까지는 15일밖에 걸리지 않은 거리를 부산항에서 인천항에서 광양만에서 배로 싣고 4개월, 3개월 걸려서 가는 거리를 얼마나 단축하면 비용이 단축되고 우리 북한의 원자재를 개발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새로운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경제학자들은 남북이 통일돼서 통합경제를 실현하면 북쪽의 성장은 연 17%, 남쪽 성장도 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의 번영을 약속한 땅이 바로 우리 북한 땅인데, 그 땅을 놔두고 어떤 분들은 뭐 분단 비용을 계산도 안 하고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 분단 비용은 영구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이고 통일 비용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생산 비용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을 진지하게 논하지 않고 어떤 젊은이들은 우리가 불편하지 않는데 왜 통일하느냐 이렇게 저한테도 들어 질문합니다. 왜 그러면 통일을 반대하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는
얼굴을 높이 쳐들고 통일 비용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실업의 대란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혼란의 근원은 이념입니다. 이념 갈등 때문에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촛불이 마주치는 겁니다. 통일되면 이념 사라집니다. 극소수의 우나 좌가 있을 뿐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에 다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북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남남 갈등이 해소되면 우리는 번영된 나라로 가는 것이고,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분단병은 끝없이 소모비용으로 남아지지만 통일비용은 일시적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생산비용이 되고 투자비용이 돼서 한국의 번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혼란은 일시적입니다. 안정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는 거기서부터 찾아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통일로 가는 길이냐, 그래서 저는 주제를 평화 통일로 가는 길 이렇게 잡아놓고 1번, 2번을 선정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평화 통일로 가는 길 1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역사의 의미와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역사를 논하고 있을까요? 인류는 역사 속에 살고 역사 속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미래를 확립해 놓지 않으면, 역사의 방향을 제시해 놓지 않으면, 역사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면 통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순환사관, 역사는 운명적으로 돌아가는 거다, 추나추동 4개월처럼, 또는 어거스티라는 신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성서를 연구했던 대학자는 하나님의 섭니다. 신의 섭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믿음으로써 역사 앞에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역사가 신에 의해서 움직이냐, 인간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진보사관이냐, 또는 정신사관이죠. 그 다음에 역사에 움직이는 원동력을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생산력 발전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생산력 발전이라고 봤던 공산주의 유물사관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 유물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짧은 시간에 지구의 3분의 1을 또는 3분의 2까지를 삼킬 수 있었던 겁니다. 공산당을 혁명의 대열에 서서 마음의 신념으로 삼고 혁명을 앞장섰던 그들에게도 공산주의의 유물사관이 가슴 깊이 배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복귀섭리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통일사관이라고 합니다. 통일사관,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의 통일사관이 있다,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한 편이 항상 드라마에서 보면 마지막 승리를 얻듯이 우리 역사도 선악이 싸운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도 선악으로 봐라. 북의 진보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악이고 남의 정말 순수한 자유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는 혼돈돼 가지고 갈등하고 투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쪽에 의해서 북은 통일될 수밖에 없다고는 그 사관을 우리는 유념하지 않을 수 없고, 일반적인 어떤 교리나 이런 종교적 관점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우주를 꿰뚫고 있는 섭리사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어거스틴의 섭리사관, 그 다음에 막스 엥겔스의 계급투쟁사관,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토인비의 문화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인비는 국가와 운명을 역사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고 하나의 문명을, 넓은 의미에서 한 문명이 결국은 이 땅에 와서 역사의 주류 세력으로서 등장해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도전에 응연하지 못할 때는 쇠퇴해 가버린다고 사관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 문화사관은 지금 결론적으로 21개 역사에서 21개는 26개 속에서 문화가 출발해 가지고 인류 역사가 지금 4개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양의 유불선 사관, 그 다음에 불교서의 사관, 또는 기독교 사관, 그리고 인도의 힌두이즘 사관,
이 네 개가 크게 지구촌에서 하나의 문명론 쪽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더 고급 문화가 저급 문화를 흡수하면서 어차피 통일로 간다. 이렇게 토인비는 역설했습니다. 복지섭리사관은 역사를 분명히 선악투쟁을 단순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역사 6천년사를 역사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예수에서 지금 현재 기독교가 그토록 기다리는 구세주 메시아까지의 2000년을 다뤄서 한국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 그 동력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섭리사관의 동력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정론,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신세계를 또 의미 있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물사관은 생산력 발전인 물질이 토대라고 했습니다. 토대가 발전해 가면 상부구조는 저절로 변한다. 그러니까 토대는 노동력이라든지 기계력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라고 한다면 상부구조는 정치 또는 과학, 문화, 예술, 이걸 토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부구조, 토대가 발전하면 상부구조는 저절로, 정치는 저절로 변하고 예술이나 과학도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마르크스 이론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마르크스 이론가들도 공산주의가 정원을 하면서 토대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 예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로 변하면서 생산력이 발전했습니다. 그럼 토대가 변했죠. 그럼 위에 상부구조에 해당되는 예술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련의 예술, 종교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소련의 히랍 종교, 러시아 종교죠. 그대로 지금 모스크바에 가면 남아 있고, 또 소련의 그 유명한 발레 같은 거 있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상부구조가 하부 토대에 조응하지 않냐. 이 논란이 벌써 일찍이 내린 때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섭리사관에서는 하나님이 예정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때 인간이 책임을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95%고 인간이 책임은 5%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를 통해서 역사를 결정지어 간다고 하는 합리적인 역사관을 제시한 겁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예시하는 통일사관은 종교통합은 물론 주변과 중심의 통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까지를 통일하는 새로운 역사관으로서 우리에게 가치관을 제시하고, 그 가치관을 핵심주의적인 가치관으로서 용어를 쓰기를 하나님주의라고 하자, 가디즘이죠. 또는 두익사상이라고 하자, 좌우를 어우르는 사상이니까 이런 면에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칙을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유물사관에서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 그랬습니다. 모든 역사는 반드시 대립해서 투쟁해가지고 발전해 간다. 그래서 투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는 계급 간의 모순이 있어서 그 모순이 대립을 한다 그런 얘기죠. 과거의 노예사회에서는 노예주와 노예가 대립을 했고, 봉건사회에서는 영주와 봉건의 기사들이 노예들을 관리해가지고 계급투쟁을 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계급투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대립에서 가장 심각하게 얘기했던 것이 자본과 노동의 대립인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적 소외, 인간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냐, 왜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 인간이 본래 노동이 노동자의 것인데 그것이 자본가 손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해방은 바로 어디서 오느냐, 노동을 자본가에게서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은 불가피하게 투쟁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노동자를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프롤레타리아트란 말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소위 유물사관에서 핵심인 변증법적 발전이 있습니다. 소위 이름하여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해겔의 변증법이죠. 정반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 마르크스는 물질을 전제로 하고 변증법을 전개했고 해겔은 정신변증법입니다.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은 마르크스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해겔 변증법에서 마르크스가 인용해가지고 소위 정반합이론, 모든 것은 정이고 거기서 분립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 개념으로 투쟁 개념이 생기고 그 투쟁이 결국은 새로운 합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희선미 사관에서 법칙은 수수법입니다. 상대물의 조화와 통일입니다. 그것은 정반합이 아닙니다. 정분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르크스 이론에서 예를 들고 있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부화 과정을 설명할 때 계란이 있습니다. 근데 계란은 배자와 난자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노른자 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껍데기가 있죠. 그럼 껍질, 계란 껍질하고 속에 있는 정자, 그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죠. 그것하고 대립 투쟁을 해서 껍질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생명, 병아리로 나온다. 그와 같이 마치 혁명이란 것은 그렇게 양이 커지면서 질로 변한다. 그들이 말하는 양의 질로 전화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입니까? 계란 속에 있는 노른자와 흰자는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닭이 그 병아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타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계란도 뚫고 나오지만은 그 어미되는 닭이 그 계란을 쪼아줘 가지고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탄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른자 흰자가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절한 온도와 변화를 잘 적응해 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소위 생존해 가고 번식해 가고 또 질적으로 변화해서 존재해 가는 영원성을 유지해 가는 것은 이 복희섭리 사관에서 수수법이란 걸 제창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물의 저하와 통일이다. 그러니까 정에서 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에서 분립이 된다. 그 분립된 것이 합으로 새로운 역사 발전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인류 역사의 원칙을, 동력을 완전히 유물변증법을 수수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 물이 점점 끓다가 100도가 되면 증기가 나와가지고 폭발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난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물이 끓어서 증기로 올라가는 거 그것은 바로 수증기가 물입니다. 그대로 떨어지는 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절대 새로운 것이 돼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혁명을 노동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자본가가 노동을 뺏어갔다. 그러니 너희들이 벌어가지고 일해 놔가지고 잉여 가치를 남겨놓고 노동 가치를 남겨놨는데 그것을 자본가들이 가져다가 자기들의 부만 축적하고 너희들은 죽지 않을 만큼만 준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노동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짓을 하냐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데까지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말은 바로 무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산자. 여러분 노동당 깃발 한번 보십시오. 소련이나 중국에 낫하고 망치가 걸려 있습니다. 낫은 농민이고 망치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낫으로 목을 치고 망치로 머리를 쳐라. 그럼 피가 나오지 않냐. 바탕이 뻘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들 노래에 보면 뭐 비겁한 놈아 갈라면 가거라. 우리들은 깃발 아래 붉은 깃발 아래 뭉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 재벌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민도 재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발지역에 땅 같은 거 가지고 하루아침에 부를 창출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무산자입니까? 북한은 김일성이 거기다 머리를 하나 더 써가지고 지식인을 끌어내라고 펜대를 가운데다 그려놨어요. 노동당 깃발이다. 그런 거 보면 마르크스나 이쪽에 있는 모태똥보다는 좀 김일성의 머리가 나은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소위 그 프롤레타리아 개념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르크스 해겔 변증법은 물질 중심의 변증법이기 때문에 그는 노동자나 농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론으로서 적용을 시켰지만 지금 냉엄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노동이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낚시꾼이 잡아가지고 덩어리다 메고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와서 거기다 갖다 내놓고 가격을 받을 때 내가 물고기 잡는 데 들어간 노동 시간을 계산해서 받는다는 것이 그들이 말한 노동 가치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한번 가만히 둘러보세요. 노동 하나도 안 들어간 상품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금속이라든지 또는 골통품이라든지 또는 히틀러의 머리털이라든지 우리 조선시대 우표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이론을 가지고 토지 같은 거 노동력 하나도 안 들여도 변두리 땅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몇 년 후에 그냥 가격이 폭등해 버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노동가치 시간으로 노동시간으로 노동자고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무산자를 선동했던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물은 상호 대립이 아닙니다. 상호 조화와 통일의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정분합 과정을 거쳐 양과 질이 동시에 변하는 그런 섭리사원을 제창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데서 공산주의 모순, 공산주의는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이론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분명하게 그 이론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섭리사관에서는 반드시 선악투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악투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반드시 하나의 선민을 길러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저 지금도 생존해 있는 나라 이스라엘, 우리말로는 승리한 민족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후손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아 심판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길러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의 얼마 전 선거를 보면서 한없이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미국이 민주주의 성지예요, 성지. 물론 그리스부터 출발합니다마는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건너와서 미국을 개척하고 거기서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성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은 성서 위에 손을 얹어놓고 대통령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약하죠. 미국은 성서 앞에 서약합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선거 보세요. 부정선거했다고 트럼프가 들고 나오고 그러죠. 민주주의의 종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만일 80년대 전후에서 끝났다면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로 탄생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이 뭡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이타주의가 없어 민주주의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각 정당이 국가가 망해도 투쟁을 합니다.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정권 탈취지. 나라에 애국심이 없는 정치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탈북할 때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실향민 여러분들이 이 낯설은 땅에 와가지고 오도 갈 데도 없을 때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국제시장에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끈질긴 신념으로 부를 이루고 자식을 길러서 오늘 사회의 기둥을 만들어내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또 기독교를 전파해가지고 오늘의 실향민 시대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앞으로 통일이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만일 돌아가시면 2세, 3세대까지 전해가지고 통일국가를 만드는 책임도 아마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제2이스라엘의 책임을 지고 메시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마는 기독교도 사실은 지금 해체 과정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종교를 사회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만큼 지금 신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종교혁명도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이스라엘 다시 메시아를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민족은 다행히 우리 민족이 신앙의 중심에 서서 6.25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의 분단이 8.15 해방과 같이 왔고 또 전쟁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했고 북에 있는 의인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오늘의 남쪽의 신앙적 기반이 됐기 때문에 섭리 역사의 중심민족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더 바꿔 말하면 우리는 북한을 북방민족이라고 그래요. 북방민족. 그 북방민족의 뿌리 속에 들어가면 지금 인간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쭉 조명해 보면 히브리 사상을 대표했다고 그래요. 인간주의. 문해부흥을 일으켰고 또는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그 소위 인간주의적 히브리 사상을 대표한 것이 북한의 인간주의,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을 수령화한, 완전히 성역화한 그런 사상이 북한을 자리 잡았어요. 남쪽은 종교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남쪽이 종교에 대해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 들어온 종교가 없어요. 근데 남쪽의 종교끼리 다툼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이런 역사적 과정을 가서 우리는 히브리 사상의 대표권을 가지고 신본주의를 신앙하는 남북의 대결, 소위 가치관의 대결, 체제 대결을 38선에 두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38선은 선악의 분기점입니다. 제일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고통받았던 역사적 과정을 애굽고역이라고 합니다. 애굽고역, 성경에서 400년 박해. 그리고 기독교가 400년 만에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로마 박해입니다.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땅속에 들어가 신앙하고 천리의 땅굴을 팠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태리에 로마에 가면은. 근데 우리 민족은 그럼 사수라는 탕감을 거쳤냐? 선악투쟁에는 반드시 인간 책임으로서 탕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책임 분담이죠. 기간이 있어야 되고 조건물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인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일제 1905년 가스라 데프트 회담 이후에 한국의 외교권 통수권이 국군 통수권이 넘어갔죠. 일본에게. 그리고 1910년에 합병이 되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1905년부터 45년까지 짧은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그 고역을 다 감당하면서 우리 선민민족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민족이 38선을 대치로 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 대치선상에 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북한에다 세워줄 때 비로소 북한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주체 철학입니다. 주체란 말은 모든 사람이 주인이고 모든 걸 결정한다고 거창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김일성 가문, 백두혈통 가문 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행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정치 자유가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복지가 있습니까? 방향만 잘못 잡아도 정치 수용소에 갑니다. 요독 스토리를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지옥을 만들어 놓은 북한 땅을 해방시켜서 그들과 함께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을 더듬어 볼 때 우리 민족에 주어진 사명이구나. 이 고난이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할 운명이구나. 자, 우연히는 몰라도 3자는 완성수고 8자가 제출발수입니다. 삼수는 뭐 삼시세파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말하는 머리, 몸, 다리, 뭐 색깔의 삼한색, 뭐 비료의 3대 요소, 그 다음에 예수의 세제자, 모든 삼수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8수는 제출발수지요. 7전8기 그러지 않습니까? 사주 8자 그러지 않습니까? 사주 4기둥을 가지고 나왔자면 8자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8자가. 그러니까 우리 38선을 대체해서 선악이 대립하고 거기서 북을 뛰어넘어서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에릭스이라고 쓴 미중전쟁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한 2년 됐습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겉으로 보기에는 무역전쟁 같지만은 무역전쟁 조금 들여다보니까 기술전쟁이고 기술전쟁을 조금 들어가 보니까 환율전쟁이고 환율전쟁 깊이 들어가서 그 종착점이 어디냐? 무력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4차 산업을 앞에다 놓고 치열한 기술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지금 일반적으로 앞섰다고 그래요. 경제도 지금 어떤 학자는 2030년 가면 미국 경제를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 소득에서는 못 따라가겠지만 전체적 물량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미국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미국이 소위 달러로 기축통화를 중국의 유한한테 뺏기겠냐 그런 얘기죠. 그 전면에 한국이 서 있는 거고 중국의 전면에 북한이 있는 겁니다. 한반도는 세계 대치선이에요. 여기서 승부가 결정나요. 그런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물리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전쟁이 났던 70년 전만 해도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큰 물리적 수단이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전쟁보다 그 위험도가 화력이 약 1000배 높아져 버렸어요. 지금 미국의 전력 자산이 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키나와로 이동시켜 놨습니다. 전쟁이라고 누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전면전에 들어갔다.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것이 통일의 기회로 올 것이냐? 다시 아니면 큰 나라에 예속돼 가지고 우리 존재가 없어질 것이냐? 이거 결정해야 돼요. 지도자는 착잡한 마음으로 하늘을 붙들고 매달려야 됩니다. 거기에 인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탈북민들 지금 얼마나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국군 포로 용사들 북한 땅에서 지금 7만여 명이 고통을 받고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이산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합니다. 그 유리창을 붙들고 떠나가는 버스에 차량을 두들기면서 가지 말라고 다시 만나자고 울부짖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이 할 짓인가? 왜 다른 나라들은 다 오고 가는데 동서독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국경이 있어도 베를린 장벽이 있어도 명절날 찾아오고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적대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남북 간에는 어떻습니까? 경제적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핵을 무장했습니다. 핵은 비대칭 전략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 국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핵을 가진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핵을 가진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고 독특한 주체 철학에 얽매여 있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주체면 사람이 결정을 한다면 북한 사람에게 인권이 없습니까? 자유로운 이동 자유가 없습니까? 왜 부모에게 고향에 가서 성묘 드릴 만한 자유가 없습니까? 제가 평양 가서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서 우연히 거리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먼 산을 보고 있어요. 왜 거기를 보고 있냐니까 개성의 딸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결혼을 시켜서 딸을 개성 인민군 장교한테 보냈는데 23년이 됐는데 안부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가보면 될 거냐 이제. 어떻게 가냐는 거야. 양권 타가지고 가야지. 또 인민위원장 허가 받아가야지. 뒤에서 따라오지. 가정 불편하지. 왜 그걸 하냐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이게 사람 살 것이냐 이게야. 그래서 오늘 역사 강의, 통일 강의가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신념 체계를 확신해 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고 선악이 투쟁해서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 북이 무너지는구나.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드리기 위해서 역사 얘기를 했고 다음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남북 총선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평화통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